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오늘은 스페셜 월간입니다. 월간 김종인 편,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우, 극한의 한파인데 건강 괜찮으세요? 건강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오시는 길에 저 눈 좀 쌓여가지고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또 뭐 길에 있는 눈이 다 녹았어요. 아, 예.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아, 국민의힘 지금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세우느냐 문제를 놓고 시끌시끌한데 전 비대위원장을 지낸 분으로서 지금 한동훈 장관으로 추대하느냐 마느냐 놓고 이 시끌시끌한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가 보기엔 뭐 최근에 이제 여론에 나타난 걸 종합해 볼 것 같으면은 이미 비대위원장으로서 한동훈 장관이 간다는 것은 거의 다 확실시된 것 같아요. 확실시 된 것 같아요. 예,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 행사에서 기자들 질문을 받으시고는 정치 경험이 없어서 그 뭐 잘 되겠나 이렇게 답변하셨던 걸로. 내가 보기에는 나 한동훈 저희 장관 개인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과연 현재 이렇게 정치에 등판하는 것이 본인의 장래를 위해서 저게 지금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 그건 별도의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적에 국민의힘 자체로서는 별다른 선택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본인에게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별개로 하고 일단 국민의힘의 다른 선택지는 없어 보인다고. 사실 선택지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 인선에 있어서 대통령의 소위 결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가서 대통령 의중에도 아마 한동훈 지금 전 장관을 갖다가 비대위원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지금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할 게 뭐냐면은 나도 비대위원장이라고 보는 자리를 갖다가 양당에서 경험을 해봤지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이 행동 방향이 없어요. 행동 반경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면은 우회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야당 비대위원장은 그에 비해서 뭐 좀 마음대로 이렇게 아니, 야당의 뭐 비대위원장이면 본인이 정권을 가지고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의도한 바를 갖다가 해서 뭐 실패든지 성공을 하든지 할 수가 있는 건데 오롯이 책임지는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건 자기 뜻대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 예를 들어서 과거에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여당 때 비대위원장인데 그때는 박근혜 비대위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 그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별도 아무런 구애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 비대위를 끌 수 있는 그러한 행동 방향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그 당시 비대위원장은 대통령보다 더 셌던 위치 아니에요? 보기는 보기 변하고 하여튼 그 당시에 뭐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도 별로 얼마 남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그 스스로가 아마 이 박근혜 박근혜 이 비대위원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전권을 졌기 때문에 그때 여당 비대위인데도 성공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미 강서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김기현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혁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념한 씨를 혁신위원장으로 시켜가지고서 혁신위를 했지만 혁신위가 스스로 아무런 결론을 못 내고 끝나고 말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혁신위 자체도 행동 방향이 없는 거예요. 우회로서는 김기현 대표가 있고 그 위에는 또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혁신위원장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아무런 행동 방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 혁신위가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났다고 나는 봐요. 그 인요한 혁신위가 뭐 전권 받았다 했지만 사실상 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듯이 이번 비대위도 전권을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권을 주지 않으면 그럼 어렵다?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이 비대위가 돼가지고서 솔직히 얘기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공천 관리를 갖다가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 그 이외에는 다른 게 별로 할 게 없어요.
우리 잘 아시지만 관리. 내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이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서 과연 뭐를 해야지 소위 표심을 제대로 여당을 위해서 끌어갈 건가 이거에 골도를 해야 되는데 예. 지난번 강서 선거에서 표심이 표출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 결과에 대한 소위 평가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잘 됐다고 보질 않아요. 그 결과를 제대로 분석을 했으면은 당이 뭐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뭐 당 자체가 마치 무슨 커다란 혁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시작을 했는데 혁신이라는 걸 내세운 게 뭐예요? 소위 중진 의원들 무슨 험지 출마해라, 뭐 중진 의원들 뭐 출마 포기해라, 뭐 이 정도 수준의 그건 당의 혁신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선거에 나타난 표심이 무슨 국민의힘에 있는 중진들에게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아니 뭐 물갈이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면 좀 당이 새로워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당이 새로워진다고 해서 국민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지금 자기네들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이 과연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국민의힘이 파악했어야 하는 정확한 표심은 뭐였다고 보십니까? 평화 보시면 지난 1년 5개월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치적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였다. 그렇죠.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였는데 인요한 혁신위는 당의 물갈이, 당의 인적 쇄신을 얘기해. 번지수가 틀렸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오는 비대위는 그 표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요한 혁신위가 못했던 일을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그런 거죠. 그게 좀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위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사회 이런 측면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라는 것을 알고 국민들이 지금 당장에는 해설은 못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소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에서는 비대위원장은.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한테 그 쓴소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죠. 아니 쓴소리를 한다고 해서 지금 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 여당의 성향이라는 게 항상 그러는 건데 여당의 소위 직권 프리미엄을 갖다 가지고서 자기 희망대로 뭐가 잘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번 강서 보궐선거구에서도 진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 선거 운동을 했는데 이긴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도 한 5% 정도 차로 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과로 나타나는 거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1년 5개월 동안의 집권이 과거의 21대 총선과의 상황과 별 변화가 없었다는 걸 갖다 확인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갖다가 국민의힘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대로 가면 21대 총선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내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때 국민의힘의 전신당이 한 120석? 이 정도밖에 수도권에서 몇 석 못 얻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 체제 아니에요. 21대 총선 때. 황교안 대표도 한때는 대통령 후보 선호도에서 20%가 넘었던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소위 종로에 출마해가지고서 거의 20% 가까이의 격차로다가 낙선을 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이 한동훈 장관을 갖다가 인간적으로 내가 좀 아낀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정치인으로서의 등판이 지금 너무 빠르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 하는 거예요. 별의 순간이라는 표현을 위원장님이 자주 쓰시는데 한동훈의 별의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지금 등판하는 느낌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인이 어저께 발언하는 걸 보니까 거의 본인도 결심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위원장님이 아끼는 마음에서는 좀 말리고 싶으세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등판이 과연 본인을 위해서
참 좋은 등판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가 나 그러나 이미 아마 내가 결심이 선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싶진 않아요. 이제 말씀하시는 걸 좀 종합해 보면 황교안 대표가 그때 대선 주자 지지도 20%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을 때 이 총선 관리를 제대로 뭐 지휘라고 할까요? 지휘를 잘 해내지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추락하게 된 그 과정을 한동훈 장관이 밟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 우려를 하시는 건데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되지 않겠다는 취지로 어제 말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쓴소리를 해야 한다면 할 말을 해야 한다면 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대통령의 쓴소리도 그렇지만 지금 소위 국민의힘의 당의 중진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정치 상황 판단 능력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가 그 사람들을 직접 지난번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접해봤기 때문에 내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의 후보를 가지고는 당선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시장. 그래가지고서 사실은 이 오세훈 당시에 후보를 미는 것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은연중에 압력도 가하고 뭐 심지어 나보고 물러나라는 소위 공식적인 기자회견까지를 허두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미루어 봤을 적에 그 사람들이 과연 내년 총선에 대한 이 제대로 된 인식을 갖다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회의를 가는 수밖에 없다. 일단 거기에 대한 회의에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거를 하려고 것 같으면 이 국민의 의식이 어떻게 변천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철저해야 돼요. 그게 안 돼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내가 사실은 1992년도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때 3당 합당을 해가지고서 여당의 의석이 3분의 2가 넘었을 때예요. 그 선거를 앞두고서 정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당시에 안기부장 내무장관이 와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거 보니까 자기네들이 정보에 의해서 파악한 바에 할 것 같으면은 선거에서 3분의 2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도 180석은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그래서 대통령 보고 절대 그거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과반수를 차지 못했어요. 그때 선거에서. 그것이 흔히 여당의 착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당의 착각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강서선거구에서 표심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고 그거는 잃어버린 것 같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라고 하는 이 소위 프리미엄을 갖다 가지고서 내년 22대 총선에서도 자기네들이 소망한 대로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착각 속에 아직도 빠져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한 장관은 그 표심을 읽고 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는 거거든요. 어제 그 이야기한 부분 하나 좀 듣고 올까요?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로 그런 얘기 민주당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이 뭐였냐면 대통령한테 뭔가 좀 바른 소리, 국민의 민심을 전달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나는 저 말 자체는 별로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 과연 이 한동훈 장관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재반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그거 제가 인식이 제대로 돼야지 바른 소리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지. 인식 제대로 돼 있습니까? 그건 이제 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뭐를 가지고서 앞으로 당을 끌고 갈 거냐고 하는 뭐 비전은 아직 제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서는 내가 보기에는 뭐 첫째는 그 인식이 제대로 돼야 되고 그 인식이 제대로 됐다면은 그걸 위에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당연히 안 되니까 뭐 본인은 뭐 자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인식의 바탕이 과연 어떤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인식 약간 아닐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놀이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의 상황이라는 것이 과거에
우리나라 단순한 사회 때와 지금 이렇게 선진국이 돼가지고 사회 구조가 복잡한 이런 상황에서 네. 뭐 어디 뭐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아니에요. 정당이라는 것은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놀이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예. 한동훈 장관이 그 정치 경험이 아직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다. 이 말로 결국 또 돌아오게 되는군요. 뭐 내가 그런 의미에서 네. 지금 등판하는 것이 과연 아,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판단이냐 아니냐를 그런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하, 알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만약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선다면 첫 번째 놓인 숙제, 과제, 고비는 김건희 특검법이 될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이 28일에 통과됩니다. 야당 힘만으로도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한 장관은 이제 뭐 이른바 이해 충돌 프레임 혹은 대통령 비호 프레임 이런 것에 걸려들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우려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뭐 돌파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나는 저희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관해서 그 자체가 무슨 총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그냥 이 정치권에서는 아마 그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이번 유권자들의 뭐 솔직히 얘기해서 몇 프로나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겠어요. 대단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무슨 어떠한 이슈를 보고 같으면 그게 대단한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실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많다고 보질 않아요. 근데 뭐 출석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뭐 새로운 사실이 계속 브리핑되기도 하고 이러면은 이게 아무래도 그거야 내가 보기에는 뭐 이 특검법이 통과되고 다음에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를 우리가 두고 보면 알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뭐지 한동훈 장관 어저께 얘기하는 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한번 하면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보면은 지난번 강서 이 보궐선거에서 네. 보면은 민주당이 저렇게 대승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를 갖다 가지고서 이 국민들이 거기에서 아마 굉장히 멀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좀 딴 방향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진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사법 리스크 얘기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듯이 김건희 사법 리스크 얘기하지만 이 특검이 크게 영향 안 줄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이건 그러니까 경험에 의한 어떤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사실은 이 선거에서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 국민이 자기 삶도 이끌어가는데 지금 피곤한 상황에 있는데 맞아요.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혹자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뭐 이른바 당내 적폐청산 이런 거를 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하지 않고 남을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난 생각을 해요. 왜 거의 없다고 보세요? 아니 본인이 벌써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준석 지금 전 대표는 자기 나름대로 사실은 국민의힘에 대한 많은 애착이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예. 그러나 자기가 뭐 별다른 뭐 하자도 없이 자기가 강조하는 대로 선거를 2번이나 거쳐서 승리로 이끌었는데 아니 그 대표를 갖다가 윤리회부 해가지고서 징계를 해가지고 결국 몰아내다시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를 또 들어간다고 하는 건 난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상상도 어려워. 상상도 어려워. 아니 뭐 평론가 분들이나 또 의원들이 아직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잔류 가능성 이런 얘기를. 그거는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 하는 얘기지. 예,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셨어요. 그 일주일 후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 탈당합니다. 뭔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아니 나는 늘 내가 그러잖아요. 미래는 갖지 말고 빨리 마감의 결심을 하라고 내가 벌써 몇 달 전서부터 그런 얘기를 갖다 했는데 이제는 그 결심의 단계가 온 것 같아요. 이게 뒤 돌아보지 그리고 마라. 내가 보기에 뭐 이준석 대표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말면 시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봐요.
엄청 지금 크게 말씀하셨어요. 변곡 시대의 변곡점을 만들 수 아니, 있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대한 네. 하나의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번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네, 그렇지. 거기 굉장히 중요하다.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하고 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한국 정치 사회의 하나의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세요. 그건 오로지 국민이 판단하게 달려 있는데 예. 국민들은 사실은 지금 사실 두 양당에 있어서 양당 체제에서 도대체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운 것을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뭐를 제시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준석 대표가 창당을 해가지고서 국민이 지금까지 갈망하는 그런 분야를 갖다가 뚫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의지가 대단히 강하게 비춰지고 이것이 국민에게 받아들일 것 같으면은 하나 큰 변곡점을 갖다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불란세 마크론이 등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볼 것 같으면은 예. 그러한 사태가 한국 정치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나는 보장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혹시 차기 대선은 한동훈의 이준석 구도가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야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쟁 구도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경쟁 구도가 될 수도 있어요. 두 사람 다한테 별의 순간이 그럼 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별의 순간이라는 얘기는 얘기하기가 지금 힘든 단계에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근데 사람들이 어느 계기를 갖다 마련했을 때 그 계기를 본인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얼마만큼 추진력과 용기를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자. 지금 이낙연 신당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 송영길 전 대표 얘기 등등등 제가 질문거리가 상당히 많은데요. 한 5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 라디오 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유튜브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함께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넘어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목이 마르실 수 있어서 물을 좀 건조해요. 날이 건조해가지고 길게 인터뷰하실 때는 좀 드셔가면서 하셔야 돼요. 이쪽은 좀 따뜻한 차 준비돼 있고요, 위원장님. 이쪽은 시원한 냉수. 괜찮으세요? 건강 진짜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제가 뵐 때마다 사실은 더 건강해 보이세요. 더 건강하진 않지만 아직까지는 쓰러질 정도로 건강이 나쁘진 않으니까. 어쩌면 이렇게 정정하신지 기억력은 저보다 더 좋으십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 한동훈 장관. 제 궁금증은 가만히 있어도 선대위원장으로 가는 거는 지금 거의 기정사실이고 가만히 있어도 그럼 좀 조금은 편한 지역구나 혹은 비례에 출마하면서 선대위원장으로 올 경우엔 비대위원장 하면서 막 손에 피 묻히는 이른바 이제 공천 막 칼 휘두르고 이런 거 안 해도 될 텐데 왜 한동훈 장관은 서두르는가? 왜 비대위원장 자리로 오려고 하는가? 이 부분 잘 이해 안 가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본인 나름대로 자기의 소위 정치의 개시의 시기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정치를 갖다가 하기로 결심을 한 이상은 내가 좀 내 스스로가 뭐를 만들어 가지고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비대위원장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어요. 비대위원장하고 선대위원장하고 차이가 큽니까? 선대위장에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선대위장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유세나 하러 다니는 거지. 유세나 하러 다니는 거예요. 선대위원장이라는 게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아직 선대위원장이라는 건 당에서 공천 끝나고 선거 시작을 하면은 입후보자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일,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원오브 댐이기도 하고. 근데 비대위원장은 비상 상황에서의 당 대표. 지금 당의 모든 상황을 갖다 결정할 수 있는 책임을 지는 게 지금 비대위원장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내가 정치를 어차피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으면은 내가 뭐를 가지고서 정치를 시작할 거냐. 여기서 내가 한번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다. 정성이. 그렇게 판단한 거죠. 만약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참 이 비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서 내년 선거를
승리로 이끌면은 예. 자기에게는 엄청난 지금 이 자산으로 다 남게 되고 예. 만약에 선거에 실패할 것 같으면 정치적으로 완전히 더 이상 존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고 봐요. 뭐 아니면 도 그런 거죠. 뭐 아니 지금 보시면은 예, 예. 김기현 전 대표도 예. 상당히 큰 미래에 대한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서 참 비대위원 저희 대표로 출마를 했고 그래서 대표가 돼서 자기라는 대로의 그래도 포부를 실현하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번 보궐선거라고 하는 데서 실패하고 나니까 결국 가서 상황이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렸잖아요. 좌초됐죠. 정치인이라는 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돈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크게 걸었다 보시는 거군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본인이 웬만큼 해서는 저런 결심을 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만약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이 아닌 좀 안전한 자리 선대위원장이 아닌 비대위원장으로 왔다가 선거에서 이긴다 하면 바로 대선 후보 직행까지 뭐 그럴 가능성이 매우濃厚거죠. 그때는 진짜 별의 순간이네요. 그런 모험을 한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왜 이 자리지? 더 편한 자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성공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이제 계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지는 알겠고 성공할 확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참 이 국민들의 표심을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으면은 그거를 관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를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예. 예. 그 역량이 발휘 안 되면은 네. 물론 뭐 자기는 뭐 이 상사의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정치 세계에서는 그렇게 무슨 뭐 검찰에서 상명하복 이런 거고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한민국에 근 4천만에 가까운 유권자를 상대로 해서 지금 정치를 해야 되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 복잡한 이 국민들의 이 정서를 갖다가 예.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파악을 해서 지금 뭐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내는 이렇게 태클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추진하면은 대통령하고 의사가 같을 수도 있고 틀렸을 경우에 다를 수도 있고. 자기 뜻을 얼마만큼 관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달려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아까 본 방송 처음부터 쭉 이어보면 다 지금 통하는 얘기네요. 제일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을 정확히 하는 것이고. 당연한 거죠. 예. 그 국민의 마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잘 파악 못했기 때문에 강서 선거에서 진 거고 졌는데도 파악 못한 것이 지금 그러니까 강서 선거에 대한 그 표심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가 보니까 당이 지금 현재 혼란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요. 예. 진단이 너무 정확합니다. 결국 그러면은 이번 비대위도 그걸 정확히 파악하는 거 하나, 파악한 걸 위에까지 잘 전달하는 거 하나, 관철시키는 거 하나 이렇게 되겠네요. 당연한 거죠. 이걸 한동훈 장관이 잘 해내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 성공하면 정말 별의 순간 뭐가 되는 거고 실패하면 이걸로 끝. 당연한 거죠. 예. 짐 싸서 가야 돼요 집에. 짐 싸서 가야 되나요 진짜 이렇게 되면? 그 정도 상황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법무장관으로 취임해가지고서 지금 한 1년 6개월 동안에 국회에 다니면서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은 들어오고 소위 말하는 말싸움하는 이런 과정에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뜬 거 아니에요. 뜬 거죠. 예.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는 선거가 되질 않아요. 선거라고 보는 거는 소위 일반 국민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뭐를 생각하고 있느냐. 왜 지금 현재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60% 이상이나 되어 있느냐.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해야 돼요. 그 인식이 바탕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년 선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60% 이상이 되는 이걸 어떻게 전환을 해가지고서 이 국민의 표심을 갖다 얻느냐 하는
여기에 노력을 해야지. 예. 그렇지 않고 딴짓 아무리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럼 그 부분 얘기를 해보죠. 뭘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그 부분인데 대통령에게 전해야 될 말, 그 부분인데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 아마 직격을 해야 될 수도 있다, 한동훈 장관이.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과연 실질적으로 수행을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사례예요. 근데 뭐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가서는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다고 해요. 내가 중간에 들은 얘기지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터지니까 또 어떤 참모가 야 이게 우리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이런 보고까지 했다는 얘기도 내가 들었어요. 그 사우디 근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유리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대통령은 전 세계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모두가 다 뭐 될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그 표결하기 전날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이 차에서 될 수도 있는 것들 같은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주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은 예. 지난번 강서 보궐선거에 나타난 이 국민의 표심, 지금 대통령에 취임해가지고 처음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소위 엑스포 사태에서 정보 전달 체계 이런 걸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된대. 그게 사실은 내년 선거는 국민의힘이 의석을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중요한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 뭐 우리 김현정 앵커께서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헌정사를 보면은 예. 집권 세력이 중간에 소위 총선에서 패배할 것 같으면은 예. 결국은 그 집권 세력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레임덕이 오죠. 최근에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총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결국 가서 탄핵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 총선이라는 것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3년 임기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지금 선거예요. 예, 그거에 대한 인식을 대통령께서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서 예. 얼마만큼 사실은 지금 출발하는 비대위에 대해서 고난을 이양을 해주고 그 사람들의 뜻대로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할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나는 생각해요. 비대위를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전권 줘라 그 말씀이시네요. 그러지 않고서는 비대위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전권 줘라.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박근혜 비대위한테 전권 줬듯이 정권을 준 게 아니라 그때는 줄 수밖에 없었어요. 고난을 행사할 수가 없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정권 줘라. 그래야 총선 승리 가능성 있고 그래야 레임덕 안 걸리고 이 정부가 끝까지 갈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네, 자기 위해서, 대통령 위해서. 예, 이야기가 이렇게 착착착착 지금 이제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잠깐 제3지대로 갔다가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뭐가? 제3지대로 갔다가. 제3. 네, 제3지대. 얼마 전에 축사하셨어요. 김정희 위원장이. 금태섭 의원하고 금태섭 대표, 뭐 조성주 공동대표, 또 류호정 의원 함께하는 새로운 선택. 네. 예, 창당 대회에서 축사하셨는데 뭐 그 자리에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 양향자 대표, 또 누구 이상민 의원도 가셨고 축사를 이낙연 전 대표가 하기도 하고 축하 영상이군요. 빅텐트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 신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고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비교적 합리적인 생각을 갖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도 생각하는 식으로 했다가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다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서로 타협을 할 것 같으면은 대의를 위해서 서로 합쳐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소한 문제, 무슨 뭐 젠더 문제인지 뭐냐 이러한 거는 큰 일을 위해서 좀
이 옆으로 제쳐놓고서 이 공동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을 행할 것 같으면은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봐요. 제가 그 질문 지금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금태섭 대표는 여러 번 만난 걸로 아는데 함께 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 보면 결국 뭐 젠더 이슈니 이런 게 다 걸려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보기에는 뭐 그 두 사람 사이에는 별로 큰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이거는 겉으로 보는 제가 잘못 본 거군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금태섭 지금 대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정치 그러나 그래서 철학? 내가 그런 사소한 개인적인 소위 생각이라는 것은 좀 접어두고서 대의를 위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준석, 금태섭 두 사람은 통했습니까? 네. 뭐 내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양양자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양양자 대표도 뭐 크게 딴 의견이 있다고는 보질 않아요. 아, 그럼 금태섭, 이준석, 양양자 대표까지도 통한다. 이낙연 대표는요? 이낙연 대표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 이낙연 대표는 나는 왜 사실은 본인이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내가 느낌이 없어요. 아니,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이 정통성을 잃고 지금 당내 아니 그거는 이낙연 대표 혼자서 얘기를 하는 거지. 과연 나는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에서 뭐 의원, 뭐 도지사, 총리까지 대표까지 다 지내시는 분이 갑자기 왜 저런 행동을 하느냐. 나는 그래서 이낙연 대표는 사실은 당내에서 이재명이 오고 투쟁을 해서 해야지. 지금 조금 불편하다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내가 따로 뭘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이 별로 나는 없으라고 생각해. 아, 이낙연 전 대표의 명분은 좀 부족하다고 보세요? 아니, 이준석 전 대표는 빨리 나오라고 하시더니. 아니, 이준석이는 쫓겨났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쫓겨났으니까. 그리고 뭐 거기서 총리 지내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대선 후보 한 거 아니니까.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너무 많은 직책들을 거기서 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 명분이 부족하다. 안에서 투쟁해라. 아, 그런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군요. 가능성을, 그럼 실제 가능성도 좀 낮다고 보세요? 내가 보기에 별로 공감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유승민 전 의원의 이름이 쏙 들어간 지가 좀 됐습니다. 이분이 언론 인터뷰 요새 안 하고 계시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도 12월 말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말씀하셨어요. 당이 변하는 걸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다음에 행동하겠다.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나는 별로 그렇게 뭐 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분도 고민이 깊으실 텐데. 정치하는 사람이 사실 정치를 갖다 다시 할 생각을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위해 뭐 의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건데 뭐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지나가는 거라고 봐야지 어떻게. 아, 유승민 전 의원도 움직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니 모르겠어요. 이건 본인이 달라서는 거지 뭐 내가 뭐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까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김종인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이 관심이 없다고 하시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더 물어봤자 이거는 뭐 얘기가 안 나올 것 같고. 그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 그러니까 직전 대표인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무소속이긴 한데 탈당을 했으니까 이게 총선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이 무슨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려면 국민이 그걸로 지나가는 걸로 생각하는 거지. 그 자체가 무슨 표심에 내가 보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안 봐요. 아까 김건희 특검 시작 때도 별 영향 안 미치듯이 송영길 전 대표. 아니 지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라는 게 그렇게 이제 1년 반 이상을 끌고 있는데도 지난번 저희 장서 보궐선거에 표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요. 예. 그때 근데 구속영장이 직전에 기각이 돼서 그게 영향 준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 이재명 대표 구도가 되면 그러니까 검사 대 피의자 구도 이런 게 좀 명료해지면서 그것도 아니라고 보세요? 그거는 선거하고는 별개의 사항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법무장관에서 들어서 소위 검찰 측을 대변하는 사람이 됐고 이재명이가 피의자 이렇게 돼 있었지만 막상 정치의 판에서 이재명 대 한동훈을 이렇게 들 것 같으면 그건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그것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라면은
뭐 지금 이제 원칙과 상식에서 요구하고 있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 방탄 프레임 벗어나려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 이것도 비대위로 갈 가능성 없다고 보세요? 혹은 아니 필요하지 그러니까 않다고 보세요? 그거는 뭐 원칙과 상식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주장을 하는 거지. 예. 그게 당에서 당 전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 안 바뀔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비대위로? 현재로 상황에서는 내가 보기에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난 봐. 거의 없다고 보시는군요. 선거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병리평으로 돌아가느냐, 연동형 유지하느냐, 막 이탄희 의원은 사실은 불출마까지. 실질적으로 연동제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선거제도가. 사실은 많이 그러니까 또 지금 비틀어졌죠. 지난번 저희 20대 국회에서 그냥 소위 당시에 민주당이 엉뚱한 사고 방식으로 다 해가지고서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한다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갖다 전혀 보지 못하지 않았어요. 사실 위성정당이 나왔으니까. 예. 근데 이번에 위성정당 막으면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당제 위성정당은 위성정당을 막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연동형을 하되 위성정당을 막게 하면 아니 그러니까 다당제 취재가 내가 보기에 연동형을 허대 위성정당을 못 만들게 하는 건 그건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렇게가 법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말. 그러면은 결국은 병리평으로 돌아갈 거라고 보시는군요. 뭐 정상으로 가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근데 민주당은 이게 대선 공약이었어요. 연동형 아니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뭐 공약을 지키는 당이 어디 있어요? 그게 뭐 안 되면 넘어가야지. 그럼 이것도 공약 안 지켜도 별 영향 없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 그 유권자가 잘 몰라요.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야 그렇게 보시. 아니 근데 이탄희 의원은 지금 이것 때문에 불출마도 선언했는데 원칙이 중요하다. 원칙 지키자. 그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공약을 해보놓고서 그 공약을 지킨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사실 보면 정직하지가 않아요. 그런 대통령은 성공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일단 국민에게 확실하게 약속을 했으면은 그거를 어떤 형태로든지 지켜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이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는데 그 방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공약을 안 지키는 게 좋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지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지킬 것 같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런 거죠. 깰 것 같다. 늘 그랬듯이.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이해관계에 맞춰가지고서 그냥 딴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선거 때문에 밤낮 쏘는 거지. 맞아요. 밤낮 쏘가요, 진짜. 공약들 안 지켜요. 해놓고서. 뭐 총선이든 대선이든. 그래서 이번 총선에도 공약들 어떻게 세우는지 잘 보고 각 당이 어떻게 지키는지 감시하는 게 또 국민 그러니까 역할이죠. 일반 국민이 선거 때가 되면 엄청나게 뭐 공약의 숫자를 잔뜩 만들어내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민이 진짜 바라는 바가 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서 그거에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선거에 말이지 무슨 외교다 국방이다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그거는 선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렇군요. 민생, 경제. 아주 삶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안 뭐 이념이 최고라고 하다가 이번 강서 선거에서 패하고 나니까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 최고라고 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5분 말씀드렸는데 벌써 꽤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인데 빠뜨리신 게 있을까요? 나는 별로 지금 정치에 대해서 내가 직접 개입을 하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별로 내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가 질문을 빠뜨린 게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새로운 선택의 그 슬로건을 보니까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늘 말씀하시던 그 슬로건하고 상당히 비슷했어요. 그게 이제 균형 잡힌 정치, 진보 보수 진영에 속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정치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냥 뒤에서 조언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번에 어떤 역할을 하실 가능성은 없는가 제가 질문 드려야 되는데 빠뜨렸네요. 나는 역할은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절대 안 하십니까? 절대로 안 할 건데 지금 사실은 이거를 좀 제대로들 인식을 하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개발도상국을 지나서 지금 선진국이 됐잖아요.
선진국이 됐는데 국민이 행복을 느끼지를 못해. 어? 네. 그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났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 거의 조롱 비슷하게 저 나라가 잘못하면 소멸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갖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인구 소멸. 그러면 본질적으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가 잘못돼서 그러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정치인들이 좀 제대로 좀 관심을 가지고서 무엇을 해야지 그와 같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느냐 노력을 하네. 이것이 정당들이 해야 할 상황인데 우리 정당은 엉뚱한 얘기들만 하고 앉았어요. 근데 조금 아까 들으니까 무슨 뭐 메가시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어? 왜 뚱딴지같이 갑자기 강서 보궐선거 끝나고 나니까 무슨 뭐 메가시티 그래가지고서 수도권의 선거 전략이라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 정치를 해가지고는 절대 민심을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아,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아, 그거 선거 전략으로 아니라고 보세요? 그 선거 전략 그런 선거 전략을 내봐가지고 별로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밖에서 인터뷰 들으셨군요. 그 위원 특히.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뭐예요? 지난번 저희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세우고 나서 예. 여러 가지 소위 지형적인 여건도 참고하지 않고 뭐 가덕도 공항 만든다고 예. 그러지 않았어요? 가덕도 신공항. 예. 그러다가 지금 또 이번에 부산 엑스포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또 그 부산 엑스포가 무산되고 나니까 또 얘기하는 것이 가덕도 공항을 빨리 만들어주겠다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부산 가서 그 약속했습니다. 그 소용 없습니까? 그래가지고서 표심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부산 얘기 나왔으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그 부산의 총수들, 재벌 총수들과 함께 가서 떡볶이 시식한 장면이 굉장한 화제였어요. 그건 하나의 만화예요, 만화. 영화도 아니고 만화입니까? 웃기셨어요? 나는 그거 진짜 상식적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건데, 아니 부산 엑스포를 갖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참 재벌들을 총동원을 해가지고서 분담을 해가지고서 여기저기 노력을 했는데 예. 결국 가서 그 무산이 돼버리고 만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88 올림픽을 유치를 할 적에 막판에 진짜 남의 나라로 가고 거의 돼 있는 상황을 갖다 뒤엎어 가지고서 88 올림픽을 유치를 했어요. 그렇죠. 그때도 재벌들의 역할이 크게 했는데 예. 그때는 IOC 위원들만 잘 흡수를 할 것 같으면 가능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거라고. 재벌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예. 그러나 이거는 내가 처음서부터 이건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그거를 갖다가 또 재벌을 동원하면은 그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재벌들을 끌고 다니면서 그 소위 유치 작전을 피한 거 아니에요. 아,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아니, 세상이 다르고 지금 국제 사회도 많이 변경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 어?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이 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지금 나라가 뭐 선진국 가까이 된 나라가 말이지 그 국제 상황의 변화에 대한 인식도 그 정도 돼 가지고서 이거 사실은 뭐 적당히 넘어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거를 봤을 적에 과연 이 정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누적돼서 오는 것이 선거의 표심으로 나타난 거다. 예. 그 말하자면 지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말씀은 그 정책 결정 라인, 그러니까 수행 라인에 있던 사람을 다 바꾼다든지 뭔가 이 정도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뭐 어저께 뭐 외무장관이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그 사태가 나고 났을 때 누구나 하나 책임을 지고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 상황에서 떡볶이를 재벌들과 같이 먹는 장면을 보니 만화 같았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런 것이죠. 뭐. 나는 대통령이 뭐 되게 보이지 않게 기업들하고 뭐 협조적인 자세 보이는 거는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재벌을 앞세워서 자꾸 밖에 일반 국민에게 표출을 하는 것이 그거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뭐 협력을 필요하면 하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과거의 선거 때도 보면은 물론 이 보수 정당이라는 것이 마치 재벌을 옹호해야지 보수 정당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꾸 재벌들만 가지고서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일반 국민의 소위 표를 결집시킬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는 네.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새겨들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국민들도 그렇고 각 정당에서는 특히 더 새겨들어야 될 오늘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인터뷰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지금 뭐 저희가 물 2컵 드렸는데 2컵을 다 드실 정도로 열변을 토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정말 날씨 추운데 가시는 길도 알았어요. 조심해서 괜찮아요. 여기서 저는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고 제가 마무리 여러분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재희 PD, 예,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위원장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쪽으로, 예,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